특히 이제 30대 분들이 집을 기다렸다 못 사고 네. 분양도 못 받고 청약이 안 되니까 네네. 그다가 진짜 연끌을 해가지고 좋은 지역에 네. 한 채를 본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재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락장 겪어봤었잖아요. 예, 예. 네. 저는 그 연끌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약간 찬성 입장에 좀 가까운 편이지만 이 연끌이라는 게 그래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환급성이 100이면 오피스텔은 환급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80이요? 네, 80. 그러면은 빌라는 빌라는 한 60 정도요. 60이요? 그럼 상가는요? 상가는 한 3, 40 정도. 그러니까 요새 아까 뭐 갈아타기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히 이제 30대 분들이 집을 이제 기다렸다 못 사고 네. 분양도 못 받고 네. 청약이 안 되니까 네네. 그다가 진짜 연끌을 해가지고 예. 이제 집을 이제 뭐 좋은 지역에 네. 한 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지분 없습니다. 그냥 예. 그 느낌 얘기하시면 돼요. 예. 한 채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현재 뭐 서울 외곽에 살았는데 네. 더 이제 이렇게 뭐 신용대출이랑 연끌을 네. 해가지고 신용대출 금리 낮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대출을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대출을 뭐 신용대출이랑 다 껴가지고 막 뭐 7억을 받으셔가지고 대출을 전부 다 7억? 네. 그것도 신용대출이 네. 되게 많은 비율이에요. 와. 예. 그렇게 해서 7억 받으셔가지고 네. 이제 서울 쪽에 서울의 중심부에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재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락장 겪어봤었잖아요. 예, 예. 네. 그게 좀 저는 그 연끌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렇게 뭐 딱히 반대 입장도 찬성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뭐 약간 찬성 입장에 좀 가까운 편이지만 이 연끌이라는 게 그래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 주택은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이 아니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매달 월세,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되고 그렇죠. 예. 종부세까지 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예. 종부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되면 그때부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유를 못하면 결국에는 팔아야 되거든요. 손해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끌을 해서 그게 특히나 또 과도하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거에 대한 신용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담보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 재산세까지 겹치면 뭐 자기 생활비까지 내야 되다 보면 이걸 감당을 못 해요.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또 팔아요. 예. 종전에 이제 중개업 하실 때도 보면은 용사는 계셨잖아요. 네네네. 하락장을 직접 네. 다 예,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만약 하락장인 상황에서 네. 많은 분들이 있죠. 하락장인 부동산이 아파트가 어떻게 되지? 그래도 뭐 똘똘한 것들은 용산도 굉장히 좋은 입지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런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 네. 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네. 뭐 안전한 지역은 네. 뭐 강남이나 주요 네. 입지는 네. 뭐 하락장에서도 문제 없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예. 예. 이게 아니야. 저는 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맨날 하소연을 했어요. 서울이 가장 바닥이었던 때가 2016년도였었어요. 그 곡소리는 제가 너무 많이 들은 거야. 뭐 종부세 나올 때 되면요 한숨이 되게 깊어져요. 왜냐하면 종부세 뭐 월급 뭐 한 300 뭐 500 받아가지고 종부세 한 6, 700 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저희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매달 이자 내고 어떻게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못 버티니까 버티다 2017년도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상태가 됐는데 중개업자들이 이제 막 전화가 온 거죠. 왜냐면 산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용산에 계셨으니까 네. 용산은 또 그때까지가 그때 또 안 좋았으니까. 네, 막 팔았죠. 그리고 또 이게 그때 외국인들이 또 많이 샀어요. 네. 그때 이제 저도 어떻게 알았대? 네, 그게 이제 전 중개업을 했으니까 중개업 하셨던 분들이 또 같이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서류가 있는데 이 위임 서류가 뭔지 이제 그 봐달라고 그래서 위임 서류를 보면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 서류예요. 영사관에서 발행한 거는 외국인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세를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이나 마포나 뭐 이런. 외국인이 국적이 몰려 있나요? 뭐 중국 많고요. 중국 많죠. 예. 그리고 용산 쪽이니까. 미국 좀 있고요. 예. 중국이 가장 현재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임차인들은 한국이시고 임대인이 외국인이에요. 예. 그 재개발도 빌라도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재밌다. 알고 있는데 용산에 또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요새 또 저희 때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때 거의 끝에가 그렇죠. 재개발이 정말 막 히트였잖아요. 용산도 아주 핫하잖아요.
거기 이제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빌라 특히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가신 분 좀 있으시거든요. 네. 이유는 좀 약간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구역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지정됐던 것들이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업 시행 전까지 갔던 이게 재개발은 5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사업 시행. 예. 기본 계획 수립, 네.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그다음에 사업 시행,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사업 시행이 건설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 회의로. 그럼 거의 사업 시행 단계까지 왔다는 거는 거의 많이 됐다는 거죠. 네. 사업 시행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 처분 이주하는 거고. 거고. 근데 그 전에 있는 게 다 취소가 돼서 다 사업 시행이 된 것도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가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 거기까지 왔던 거 건설사만 이제 그 조합원 그 회의에서 그 투표해서 건설사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 왔던 것들도 다 취소가 돼가지고 구획이 조합 설립도 이제 무의미하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중간중간이 새로운 빌라들 많이 져요 다시. 이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구역이 지정이 됐어도 그 재개발이 안 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연식이 생겼어요. 그렇죠. 노후화율이 있잖아요. 노후도가 있잖아요. 안 맞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거기서 그냥 다시 스스로가 건물을 져서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이네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빨간 벽돌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재개발하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 이제 입주권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구역들이 다 취소가 되니까 돈 들여서 직접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시공사나 어떤 그 건설사 하나 잡아서 걔네들이 이제 직접 걔네들한테 땅을 팔아가지고 분양을 하고 난 하나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지지분하지. 그렇게 되면은 그쪽의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빠져요? 보통 신축 아파트가 한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죠. 신축이라고 해도. 그럼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근데 구역 지정 취소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되게 가격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가면 계산을 해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면 내가 한 10억짜리를 분양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5억에 샀는데 딱 뚜껑을 열었는데 이제 분양을 다 해도 한 3, 4억밖에 못 건진다. 그럼 한 1, 2억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면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 재개발을 할 때 가장 또 위험한 게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할 때 구역이 지정이 됐건 안 됐건 그냥 뭐 이렇게 좀 저쪽은 뭔가 이제 재개발이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으로 기대감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재개발이 돼도요. 구역 지정이 되는 그 도시공학적인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가스배관이나 전기배관이 가면 거기는 재개발이 들어갈 확률이 낮아요. 거기를 피해서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공사하다가 그 배관이라도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데 그 자기가 산 빌라에 밑에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밤에 파볼 수도 없잖아요. 탐지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전문가들은 좀 많이 투자해본 선수들은 하시는군요. 알아요. 왜냐면 이제 그 맨홀 뚜껑에 거기 써 있거든요. 전기배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우측은 재개발 가능성이 없다. 어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하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존치 건물이에요. 존치 건물이라는 건 보존을 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행정 건물 그리고 이제 뭐 교육 건물, 종교 건물 이런 것들은 재개발을 해도 거기를 허물지를 못해요. 허물려고 해도 그 존치 건물의 어떤 그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협의가 잘 안 되죠. 협의를 해도 어떤 조합원으로서 이익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걸 보상해 주는 만큼 이익이 떨어지죠. 기부 체납도 해야 되죠. 종교 시설도 그것도 기부 체납도 해야 되자면은 이게 그 타당성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환급성이 100이면 오피스텔은 환급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80이요? 네, 80. 그러면은 빌라는 한 60 정도요. 60이요? 그럼 상가는요? 상가는 한 3, 40 정도. 땅. 재밌다, 이거. 땅은 어때요? 네. 땅은 거의 뭐 5%? 왜 그러냐면 땅은 사는 사람이 사요. 그쵸? 그래서 땅은 그쵸? 이게 저도 예전에 땅을 보러 다니면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왜냐면 땅은 그 사람들은 진짜 뭐 대물림을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임자가 나타나면 그 임자는 꼭 그 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렇죠. 기존에 뭐 한
뭐 평당 3천 내놨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한 7, 8천 불러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거기 그러니까.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몇 대에 걸쳐서 땅을 못 팔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누가 왔으면 그 땅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도 몇 대에 걸쳐서 못 팔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팔 거라는 걸 알고 혹시라도 이제 그 산다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때 사야 이제. 뭐 그래서 왜 사는지 조건 다 알아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 불러도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부르는 거죠. 이미 한 내놓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쪽 중개사들이랑 거의 숟가락 몇 개까지 알아요. 서로 그러기 때문에 보통 땅은 매수자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렇죠. 일단 서로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요즘 또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규제가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네. 특히 토지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그 규제가 좀 덜한 다주택 규제가 덜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 근데 물건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가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규제라는 건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죠. 집값하고 주식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도 이 돈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계속 가격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식은 어차피 규제를 또 못 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또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 가장 만만해서 부동산을 규제를 하는데 차라리 규제를 하는 거를 해야지 규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부동산 뭐 토지나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는 틈새 시장으로 간다. 그렇죠. 특히나 초보자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토지는. 만약에 내 동생이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권해주고 싶으세요? 아파트를 먼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아파트를 해봐야 이게 그거죠. 식당을 처음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딱 하면은 음식 장사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삼겹살집이 많아도 삼겹살을 먼저 생각해요. 그 이유가 가장 노멀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해도.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봐야 나머지가 보이는 거지. 첫 계단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땅하고 오피스텔하고 이런 건 못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리스크가 더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한번 해보고 거기서 다만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보여요. 근데 사실 아파트에서 좀 재미를 본 사람들은 또 딴 거 안 가요. 그렇죠. 그거만 해요. 왜냐면 딴 걸 많이 다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황금성이 아파트 100인데 5라는데 그걸 어디 왜? 제가요 그 상가를 그때도 그것도 유치권자하고 싸워가지고 유치권까지도 이제 받고 그것도 대출 받을 때도 되게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이 은행에서는 또 대출 유치권자 때문에 대출 안 해준다. 그때 그 뭐 의견서 보내고 뭐 법무사 협의하고 법무사 꼬셔서 은행 또 해가지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하여튼 그 명도도 어렵게 하고 수리도 어렵게 하고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상가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가에 딱 결산을 해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보다 수익이 더 낮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내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막 시간, 막 노력,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소송하는 스트레스가 맞아요. 사실은 저도 경매를 할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소송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송은 소송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뭔가 소송이 아닌 뭐 말이라든지 어떤 협박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또 그거에 또 막 대응을 해. 근데 이게 때 그러면은 뭐 경찰 부르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게 경찰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거는 경찰이 불러도 소용없다라는 그 선을 지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전화로 하는 어떤 욕은 또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이 모욕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모욕죄는 그 공연성이 성립이 돼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듣는데 내가 욕을 해야지 그게 공연성이 성립이 돼야 모욕죄를 고소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전화로 된 거니까. 그건 내가 이제 한 거니까. 대면이 아닌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법으로도 또 안 되니까. 다 알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경험자니까. 선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차라리 그냥 뭐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사람도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계약했던 또 지방 아파트가 사람 얼굴 안 보는 게 중요한 투자 기준 중에 하나인 사람이 리스크라. 사람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는 아니 투자 기준 중에 하나는 사람 얼굴 안 보기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재현 선배님의 투자 기준 중요한 투자 계약도 기준. 이제 가급적이면 위임으로 많이 해요. 너무 요즘 시대에 맞잖아요. 언택트 투자. 네, 언택트 투자죠. 야 이거 진짜 지방 비대면 투자. 비대면 예전에 많이 하셨었는데 그거 네. 정리하셨죠? 아니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갖고 계신 것도 있어요. 그 지방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네. 사실은 네. 뭐 이렇게 장점하고 리스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언택트. 네. 일단 하나 그리고 있고. 네. 이게 또 하나가 네. 금액이 작으니까 네. 유연성이 폭이 그렇죠.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주거나 할 때 새로 들어올 때 어렵죠. 그 이사 날짜 맞추는 것도 어렵고 들어오는 사람 그 맞추는 것도 어렵고 네. 이제 나가는 사람 그 시간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데 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좀 작으니까 임차인들도 조금 이렇게 양보도 하고 어떤 그 양보 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통제하는 변수가 굉장히 작죠. 예. 그만큼 더 수월하고 초보자들이 하기에도 딱 좋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금액이 또 작다 보니까 또 가끔가다 이제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방 아파트에서 한번 몇천 손해 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한 2천 손해 보고 판다고 하면 20%를 그냥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거래까지 찍히니까. 실거래까지 찍히니까 또 이게 또 뭔가 이 금액이 변동폭이 커요. 어떤 거는 7천에 거래되고 어떤 거는 1억에 거래되고 큰 것들은 그 변동폭은 작거든요. 작지만 그만큼 변수가 많고 작은 것들은 변동폭이 크지만 그만큼 변수가 또 적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겁을 먹는 거예요. 뭐 1억짜리가 갑자기 실거래가 7천이 찍히면 이젠 또 6천 찍히고 5천 찍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맞아, 안 찍혀요.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지방 빌라를 좀 열심히 보러 다니신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다른 강의에서 좀 권해줘가지고 보러 다닌다고 하시는데 지방 빌라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도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이 다른 데서 추천했다고 해서 지방 빌라를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빌라라는 건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이 빌라를 사서 이 지분의 가격이 건설비하고 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는 것까지 그렇죠. 생각하고 투자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땅값이 공시지가가 땅값이 뭐 한 평당 최소한 1,500 정도는 넘어야 이게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건설을 해도 이거는 뭔가 그 건설비도 빠지겠다. 그래야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사업성이 확보된다. 그렇죠. 근데 뭐 지방에 대부분 다 보면은 뭐 토지 공시지가가 뭐 한 400, 500, 아니, 600 안 되죠. 이런 천대도 것들은 많지 않아요. 없지. 그런 데들은 빌라가 아파트 될 확률이 없어요. 예. 그냥 그게 토지가 평당 한 1,500 넘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왜 그러면 지방에 있는 빌라들을 왜 갖고 왔는지 보면 낙찰가가 굉장히 싸니까요. 싸니까 예. 소액이 드니까. 그렇죠. 예. 소액 그리고 돈도 안 들어가고 월세를 줄 수 있으니까 음.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 건데 그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한때 그 미국 주식이 굉장히 미국 고배당주가 되게 인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인기예요. 미국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하세요. 예. 근데 고배당주를 샀는데 배당을 좀 뭐 받았죠. 각 그 분기마다 주죠. 예. 분기 반기 막 그 3개월마다씩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5% 배당 받는 받는 거 배당 받는 건 좋은데 그 가격이 또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져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월세 받는 건 좋은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저는 사실 배당주는 그건 낫다 생각하는데 더 문제는 얘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빌라. 황금이 안 맞아요. 돼요. 아니 빌라가 아니라 그냥 해봐야지 아는데 진짜 이건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진짜. 진짜 안 팔려. 네. 그리고 그리고 미치는 거야. 이게 또 노후도가 빌라는 또 빠르잖아요. 엄청 감가 상각이 높아서,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유지비도 또 유지비대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맞아. 월세 다 받아가지고 2년 뒤에 수리비를 새로운 받아요. 임차인 구할 때 수리비를 또 그러겠다. 들어가면 또 들어가. 오히려 또 들어가. 도배해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이게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상계가 되는데 이 빌라는 매매가가 안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데 수리비만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좀 재미가 많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이제 그 강사분들이 이런 하락장도 안 겪고 하더러 물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문제는 자기도 경험을 안 했는데 네. 그냥 남들이 이게 대안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대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재현이면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겪어보게 해준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상처 입으면 상처 입으신 분들은 경매계를 떠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하고 주식. 맞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 그렇죠. 부동산을 떠나가지고 방법이 없죠.